가니메데는 목성의 평균 거리순 7번째 위성이며 갈릴레이 위성군에서는 3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이란 1610년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 주변에서 발견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 등 4개의 위성을 말합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그 밝기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가니메데의 공전 주기는 대략 7일로 주변의 다른 위성 유로파와 2대1, 이오와 4대1의 궤도 공명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지름은 5262km로 이는 행성인 수성보다 8% 더 큽니다. 하지만 질량은 수성의 45%에 불과하며 이는 달의 2배에 해당합니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보다는 지름이 2% 더 크고 질량은 10% 더 무거운 반면 지구의 달에 비하면 지름은 51% 더 크며 질량은 2.02배입니다. 가니메데의 구성은 규산염 암석과 얼음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는 중심에 철분이 풍부한 액체 핵이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얼음층과 지하바다가 교차하여 여러 층을 형성하는 형태로 잘 분화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두운 부분은 40억 년 전에 생긴 충돌구가 주를 이루며 이는 전체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밝은 지역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균열과 능선이 퍼져 있습니다. 이 균열과 능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니메데의 내부가 목성의 중력에 의해 가열되면서 발생하는 판이동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자체 자기장을 가지는 유일한 위성인데 이 자기장은 액체 핵의 대류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자기장은 약하지만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 안에서 선형의 요동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가니메데에는 수소가 미량 존재하는 대기가 있으며 이 대기 속에는 산소 원자, 산소 분자, 그리고 오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리층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니메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0년에 처음으로 발견한 위성인데 이 이름은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가 제안한 것으로 그리스 신화의 인물인 가니메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후 파이오니어 10호를 시작으로 여러 탐사선들이 가니메데를 세밀하게 조사하였는데 보이저1은 가니메데의 크기를 새롭게 측정하였고 갈릴레오호는 자기장과 지하바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발사된 유럽 우주국의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 주스는 2034년에 가니메데를 방문할 예정이며 그 전에 갈릴레오 위성들 중 3개의 얼음 위성을 순서대로 접근하며 관찰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시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 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스, JUICE, Jupiterized Moons Explorer는 목성의 새 위성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리고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한 무인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은 행성 간 우주 비행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주 전력원으로 850W급 태양광 패널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다양한 과학기기를 이용하여 목성의 위성들을 탐사할 예정인데 우주선 자체의 추력이 아닌 행성의 중력과 원심력을 활용하는 스윙바이 또는 플라이바이 방식으로 순항합니다. 이런 방식은 행성 간 이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탐사선은 3650kg의 추진체를 싣고 있는데 이는 플라이바이 미션 수행이나 목성에서 가니메데로 이동할 때 위치 제어와 자세 제어 등의 정밀 기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탐사선의 주요 목표는 이오를 제외한 목성의 위성들이 모두 지하에 상당량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류의 행성 거주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는 유럽 우주국의 항공 우주 프로그램에서 2012년 5월 12일에 처음 발표된 임무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가니메데는 어떻게 발견되었고 어떻게 이름 지어졌을까요? 196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 주변에서 3개의 빛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갈릴레이는 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6일 뒤에는 한 번에 4개의 위성이 모두 보였으며 적어도 1개의 위성이 그 전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뒤 갈릴레이는 이 빛나는 점들이 모두 목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갈릴레이는 이 위성들을 우주의 별들이라고 보고 그것들을 이탈리아의 유명한 메디시 가문을 기리는 이름인 메디시의 별들로 명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페이레치는 각 위성들이 각각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제안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인 요하네스 케플러와 역시 독일의 천문학자인 시몬 마리우스는 이 위성에 가니메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니메데는 투로스 왕의 잘생긴 아들로 독수리의 형태를 한 제우스에게 하늘로 납치되었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도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예전 천문학 논문에서는 가니메데를 목성3나 목성의 세 번째 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가니메데라는 이름이 다시 정착되었고 나머지 3개의 위성도 목성 1, 2, 4 대신에 역시 제우스의 연인인 이오, 유로파, 칼리스토로 불려졌습니다. 다음은 공전과 자전입니다. 가니메데의 공전과 자전은 흥미롭고 복잡한 특성을 보이는데 목성으로부터 평균 107만 400km나 떨어진 가니메데의 궤도는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세 번째로 멀리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가니메데는 목성을 한 바퀴 도는데 고작 7일 3시간이면 뒤집었습니다. 다른 여러 위성처럼 가니메데는 조속 고정되어 있어서 한쪽 면이 항상 목성을 바라보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달과 비슷한 현상으로 이는 목성의 중력이 가니메데의 자전 속도를 공전 속도와 일치시키는 결과입니다. 가니메데의 궤도는 목성의 적도에 비해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이 기울기는 섭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니메데의 궤도 변화는 복잡한 세트의 궤도 매개 변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변화의 범위는 여러 가지 매개 변수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가니메데의 자전축 기울기는 0에서 0.33도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이오와 유로파와 라플라스 공명이라 불리는 복잡한 공명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공명은 각 위성의 공전 주기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니메데가 한 번 돌 때마다 유로파는 2번 돌고 이오는 4번 도는데 이 공명은 각 위성의 위치와 속도가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각 위성의 궤도와 자전에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공명 상태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한 가지는 원시 태양계 시절부터 이러한 공명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계가 형성된 후에 이러한 공명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에 따르면 이오가 목성과의 조속 작용으로 궤도를 확장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이 유로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가니메데까지 이어져 결국 세 위성 모두가 라플라스 공명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성 성분입니다. 가니메데의 질량은 대체로 얼음과 암석이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가니메데의 표면 알베도, 즉 반사율은 대략 43%이며 이 표면은 대체로 50에서 90%의 얼음과 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으로 나뉘며 밝은 지역에서는 어두운 지역보다 더 많은 얼음이 발견됩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에서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시아노겐, 수산화 황산염, 그리고 다양한 유기화합물 등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황산 마그네슘과 황산 나트륨이 가니메데의 표면에 존재한다는 것이 갈릴레오 우주선에 의해 확인되었고 또한 소금 광물들은 아마도 지하바다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니메데의 모든 충돌 구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뭉친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가니메데의 이산화탄소가 과거에 소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내부 구조입니다.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철로 이루어진 핵과 규산으로 이루어진 멘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나사의 과학자들은 가니메데 내부 얼음층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고 이 가설은 1994년 갈릴레오 우주선의 관측으로 확증되었습니다. 2014년의 분석에 따르면 가니메데 내부에는 여러 층의 바다와 이와 인접한 여러 층의 암석 멘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릴레오호는 가니메데가 철이 풍부한 액체 핵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액체 철핵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높은 전도성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대기권과 전리층입니다.
1972년에 미국과 영국의 천문학자들이 가니메데의 옅은 대기를 발견하였으나 보이저 1호의 1979년 관측은 그러한 대기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5년에 가니메데의 희박한 산소 대기권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이 대기권의 존재는 가니메데의 얼음이 방사능에 의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에 전리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존재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갈릴레오호가 측정한 데이터는 전리층의 존재를 시사하지만 그 외의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1996년에는 가니메데의 얼음 스펙트럼에서 오존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산소가 대기에 존재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니메데의 대기권에서는 나트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소 원자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니메데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이 처음 형성된 후 그 주변의 가스와 먼지 덩어리에서 생겨났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은 강착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먼지와 가스가 물리적으로 붙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약 1만 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칼리스토의 형성에 걸린 10만 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성 주변의 준성운, 즉 가스와 먼지의 구름이 갈릴레이 위성을 형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차가 적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가니메데는 목성 근처의 가스와 먼지 밀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되었는데 이 밀도 높은 환경에서 빠르게 형성되면서 얼음이 녹아서 암석과 분리되는 행성 분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니메데의 중심부로 암석이 모이게 되어 핵을 형성했습니다. 가니메데의 핵은 철과 황화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규사늄 성분의 멘트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니메데는 완전히 분화된 구조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가니메데는 천천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지하에는 규사늄 멘틀 형태의 바다가 존재하고 철과 황화철로 구성된 핵의 느린 냉각은 대류를 일으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니메데의 탐사입니다. 탐사선들이 가니메데를 탐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목성을 지나가거나 궤도를 진입하는 여러 탐사선들이 가니메데를 관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니메데를 관찰한 탐사선은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1973년과 1974년에 목성을 지나가며 가니메데의 표면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의 물리적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1979년에 목성을 지나면서 가니메데를 관찰했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가니메데의 크기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크기가 토성의 위성 타이탄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니메데의 파인 지형도 처음으로 관찰했습니다. 그 후 갈릴레오호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목성 궤도에 진입한 후 가니메데를 6번 가까이 관찰하며 그중 가장 가까이서는 가니메데 표면으로부터 264km 떨어진 곳을 지나갔고 이 과정에서 가니메데의 자기장과 표면에 존재하는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니메데를 마주한 탐사선은 뉴 호라이즌스 5인데 이 탐사선은 명왕성으로 가는 속력을 얻기 위해 목성 근처를 지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가니메데의 지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탐사 계획으로는 유럽 우주국과 미 항공 우주국이 함께 가니메데를 포함한 목성의 위성들을 탐사하는 유로파 목성계 임무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우주국은 가니메데에 착륙하는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